모양을 바꿀 수 있는 마천루를 보신 적이 있나요? 파나마시티에 있는 FNF 타워의 제작자는 컨셉만 있었고 고층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5천만 달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죠. 그리고 첫 번째 시도에서 추가 시간이나 자재를 들이지 않고 39개 상층부가 한 축을 중심으로 구도 회전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했습니다. 두바이의 로테이팅 타워는 완공되면 볼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80개의 각 층은 건물 중앙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360도 회전합니다. 운이 좋은 주민들은 이 회전을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창문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타워가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9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타워는 전기를 낭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거예요. 층과 층 사이의 풍력 터빈이 회전을 구동합니다. 비디오 게임 속에서 살아보고 싶었다면 킹파워 마하나콘 빌딩의 아파트를 예약해보세요. 에펠탑 높이 정도의 이 픽셀화된 마천루는 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 외관의 비밀은 가로와 세로로 나뉜 유리창에 있어요. 200개 이상의 아파트, 호텔, 고급 상점, 레스토랑,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대 중 하나를 갖춘 이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하는 데는 5년이 걸렸습니다. 리비안 인터내셔널 빌딩의 옆면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폭포가 흐르고 있어요. 특별한 날에만 가동되는 이 폭포는 재활용 수돗물과 빗물을 섞어 사용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폭포가 처음 가동되기 시작했을 때 정보를 모르는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양의 물이 새는 것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뭄바이의 사이버텍처 사옥은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달걀처럼 생겼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자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선박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건축가들은 내부의 열을 낮추기 위해 이상적인 방향을 선택하고 차양과 지하 냉각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는 스톤헨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건축가는 카드의 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세 개의 수직 구조물 위에 수평 구조물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정원, 상점, 박물관, 영화관 등을 갖춘 55층짜리 호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평 카드는 최대 4,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인피니티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57층 높이에 매달려 있어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댄싱 하우스는 프라하의 여러 전통 건축물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물입니다. 이 집의 별명은 프레드와 진저예요. 돌탑은 유명한 댄서 프레드 아스테어를, 유리탑은 그의 파트너 진저 로저스를 상징합니다. 프레드의 탑 꼭대기에는 상상의 머리카락도 있어요. 99개의 콘크리트 패널이 춤추는 모양을 지탱하고 있으며 각 패널의 크기는 모두 다릅니다. 빅벤의 2배 높이인 우메다 스카이 빌딩은 오사카역 북쪽에 있는 유리와 강철로 된 2개의 타워로 이루어져 있어요. 플로팅 가든 전망대는 상단의 타워를 연결합니다. 이 건물은 거대한 도시에 있지만 스카이워크는 구름 위로 너무 높아서 위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건물 내부에 있는 도시정원, 극장, 미술관 또는 지상에 가까운 여러 사무실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건축가 옥타비오 멘도사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거예요. 콜롬비아에 가신다면 현지인에게 플린스톤 하우스로 가는 길을 물어보세요. 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카사 테라코타고 건축가는 이 집을 짓는데 점토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 점토를 햇볕에 구워 굳혀서 연약한 재료를 단단한 세라믹으로 만들었어요. 건물의 모든 곡선은 주변 언덕을 따라 디자인되었습니다. 내부의 모든 가구도 점토로 만들어졌어요. 멘도사는 남은 생애 동안 카사 작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술가인 데니스 설리반과 프랜시스 콩클리는 15년 동안 작은 나무개를 조각하며 돈을 모아 꿈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어요. 코튼우드에 있는 도그바크 파크인은 아이다호 대초원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4m짜리 비글입니다. 비글의 몸통에는 침실과 거실 공간이 있고 머리에는 여분의 침실이 있습니다. 거대한 카펫 안에 있는 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저도 없긴 한데 아제르바이잔 국립 카펫 박물관에 가보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역 공예품의 역사를 세세하게 보여주는 곳이에요.
오스트리아 건축가 프란츠 얀츠가 설계를 맡았고 완공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오하이오의 바스켓 빌딩은 160배 더 크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제 쇼핑 바구니와 똑같이 생겼어요. 심지어 2개의 손잡이까지 달려있죠. 이 건물은 롱가버거 바스켓 컴퍼니의 본사로 사용되다가 매각되어 고급 호텔이 됐습니다. 거대한 고래, 비행선,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있는 이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2명의 영국 건축가가 이 미술관을 설계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진행된 공모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생체 구조물은 약 1000개의 아크릴 유리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밤에는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신호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상단의 노즐을 통해 북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흡수해요. 바늘은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하프하우스는 19세기 후반에 지어졌고 나란히 서 있는 6채의 똑같은 집 중 하나였습니다. 개발업자들이 이 지역에 왔을 때 다른 집의 소유주들은 모두 이사를 가기로 동의했지만 이 집은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철거 인부들은 현재 하프하우스의 외관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옆집을 철거하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흰색 외벽은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며 이웃집의 침실과 거실을 나누고 있었어요. 굴삭기가 한 번만 잘못 움직여도 건물 전체가 폐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 이슬라 무에레스의 쉘하우스는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 바다의 상징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조개 껍질 모양으로 인근 해변에서 가져온 조개 껍질로 덮여 있어요. 건축가 에두아르도 오캄포는 동생이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는 특별한 집을 갖고 싶어서 이 아름다운 집을 설계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휴가객을 위해 임대 중이에요. 프랑스 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버블 궁전은 헝가리 건축가가 설계하고 피에르 가르댕이 구입했습니다. 몇백만 달러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 흥미로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어요. 현대 예술가들이 장식한 10개의 침실 스위트룸, 정원, 연못, 칸만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500석 규모의 야외 강당이 보너스로 제공됩니다. 여기서 똑바로 서 있는 집 한 채를 찾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실패했어요. 로테르담의 큐브하우스에 있는 모든 큐브는 옆으로 4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였죠. 네덜란드 건축가 피에르 블룸은 70년대 후반에 이 집을 추상적인 숲처럼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각각의 삼각형 지붕은 나무 꼭대기를 나타내요. 집은 3층 높이로 1층에는 현관, 2층에는 개방형 주방과 거실, 꼭대기층에는 2개의 침실이 있는 욕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태즈먼의 더 부트는 동화책에 나올 법한 호텔입니다. 심지어 진짜 신발끈도 있어요. 나선형 계단, 아늑한 벽난로, 간이주방, 발코니가 있는 침실이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 미첼에 오신다면 이곳의 주요 관광 명소인 옥수수 궁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지역 주민들은 대초원 황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1892년에 처음으로 옥수수로 궁전을 지어 자신들의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재건된 버전이에요. 매년 13가지 색의 옥수수를 새로 심어 새롭고 아름다운 벽화를 만듭니다. 유럽의 고층 건물들은 대부분 5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모스크바, 이스탄불이죠. 하지만 심지어 이를 모두 합쳐도 모든 건물의 수는 뉴욕에 있는 고층 건물의 수보다 적답니다. 현대식 고층 빌딩은 높이가 약 150m가 되어야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40에서 50층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한 층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평균 4m 정도거든요. 만약 1870년대 직전에 미국을 방문하신다면 고층 건물은 단 하나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카고에 있는 홈 인슈런스 빌딩은 10층짜리 세계 최초 고층 빌딩입니다. 와, 유럽에서는 모스크바의 고층 빌딩이 최초로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세븐 시스터즈였고 1900년대 중반에 지어졌습니다. 북미에서는 점점 더 많은 고층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인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땅 한 떼기라도 낭비할 수 없었죠.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유명해서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에펠탑이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있거나 심지어는 막혀있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분명 특별한 느낌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나데팡스 지역은 파리에서 고층 빌딩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도시의 낭만적인 여행 풍경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런던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런던의 스카이라인 중 몇몇은 모양이 아주 특이한데요. 그중 하나는 거르킨입니다. 생기게 피클병 같지 않나요? 또 다른 재밌는 모양의 고층 건물은 샤드인데요. 별명은 치즈 강판이에요. 물론 이게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이 건물의 모양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무작위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모양을 한 이유는 성 바오로 대성당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나저나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꼭대기는 아주 멀리 떨어진 헨리 8세 언덕에서도 보인답니다. 그리고 런던에는 런던타워와 웨스트민스터 궁처럼 다른 기념물도 있죠. 그래서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망치지 않도록 이 기념물들을 가리는 것은 어떤 건축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도시는 미국이 최초의 초고층 빌딩을 짓기 시작했을 때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빌딩에 들어갈 공간이 많지 않았죠. 고르게 분포된 도시는 수년간 꾸준히 성장한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본의 에두아르두 7세 공원에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모든 공원과 강이 보입니다. 여기에 150m 높이의 건물들이 주위에 세워진다면 그 멋진 풍경은 완전히 망쳐지겠죠. 그 상징적인 길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강이요? 대신 건물만이 보일 겁니다. 리스본처럼 유럽 대다수의 도시는 초고층 빌딩이 문화유산을 망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독일을 볼까요? 독일 스카이라인의 대부분은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이미 세워진 건물을 보존하거나 복구하는 것을 선호하죠. 예를 들어 베를린의 초고층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도 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토양이 문제예요. 이곳에 고층 빌딩을 세우면 땅이 가라앉을 테니까요. 베를린에 매우 높은 빌딩을 위한 기반을 건설하려면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흙이 모래 같고 너무 부드럽거든요. 하지만 만약 모든 문화유산을 무시하고 프라하 같은 유럽 도시의 고층 건물을 채우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미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파괴해야 할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사랑하는 도시가 사라졌다고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불평을 하겠죠. 브뤼셀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현상에 대해 브뤼셀화라는 단어도 있죠. 간단히 말하면 새로운 고층 빌딩을 어디에 세우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괜찮아요. 저기도 괜찮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에서는 새로운 건축물이 도시의 역사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유럽의 대도시들은 프랑스의 예를 따라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별도의 지역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높이가 820m 이상인 부르즈 칼리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짓는데 6년이 걸렸는데 사람들이 이 초고층 빌딩이 노력을 쏟을 가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은 정말 높아서 맑은 날에는 96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예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그 크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상트페테부르크에 있는 라흐타 센터의 높이는 460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고층 빌딩이 그렇게 높다면 바람에 의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답은 건물의 기반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건물의 구조에 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층 빌딩이 지어진 곳에 흙은 이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거대 건물에 11만 톤짜리 콘크리트 기반 50m 이상의 깊이로 박힌 말뚝 192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흙 사이의 마찰 때문에 말뚝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단단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원래 안반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죠. 이 건물의 틀은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고층 건물을 외부 구조물 없이 본다면 보이는 건 강철 빔뿐일 겁니다. 건물은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건 고층 건물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상상해보세요. 고층 빌딩의 꼭대기층에 있는데 갑자기 강한 돌풍이 건물을 강타해서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부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지며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내부에 진자와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힘 일부를 흡수하죠. 이를 동조 질량 감색이라고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역가중으로 작동하는데요. 고층 건물이 바람에 부딪히면 건물 대신 동조 질량 감색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고층 건물은 이런 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샤드는 사다리꼴 모양 덕분에 바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샹하이 타워는 120도로 꼬여 있는데요. 이 두 고층 빌딩은 모두 놀랍도록 똑똑한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와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죠. 샤드에는 동조 질량 감지기가 없으며 상하이 타워에 있는 것은 관광 명소의 역할만 합니다.
건물은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보통 풍동 시험을 거칩니다. 모형 도시에 새로운 초고층 건물을 세우고 시험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바람을 켜고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예를 들어 모형 고층 건물이 시험 중에 바람의 압력에 의해 부서진다면 현실에서도 건물은 전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부는 바람은 너무 강해서 풍력 터빈 같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레인 월드센터에는 건물 바로 한가운데에 터빈이 3개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도 있죠. 예를 들어 스트라스타 SE1에는 풍력 터빈이 맨 위에 있습니다. 하향 효과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는 바람이 고층 건물 근처에서 가속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강한 돌풍이 고층 빌딩을 강타하면 바람은 위쪽으로, 건물 옆쪽으로, 거리 쪽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 아주 높은 건물을 지나다 보면 바람에 밀려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네모난 모퉁이의 고층 건물이 서로 나란히 세워져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길을 통해 바람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는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작은 허리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주인이 해체하려고 하는 것 중 가장 높은 건물 100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대부분은 평균 수명이 4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훨씬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템플 코트 빌딩은 오늘날까지 잘 세워져 있습니다. 45m로 다른 고층 건물보다는 조금 작지만 벌써 일생 동안 100번 이상의 겨울을 겪어냈다고요. 건물 철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먼지, 잔해,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음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층 빌딩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없애고 싶다면 조금씩 떼어내거든요. 이 과정은 위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진행됩니다. 짠! 건물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네요. 수리수리 마수리. 자, 여기를 보세요. 뉴욕시티, 빅애플, 잠들지 않는 도시, 허드슨 강가의 홍콩,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 뉴욕. 너무 멋진 도시라 이름을 2번씩 반복해요. 네, 그만할게요. 여러분은 이 도시를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모든 빛과 화려함은 말 그대로 그저 가면일 뿐입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적 건물로 가득 차 있고 가장 독특하고 유명한 타워가 있는 곳이에요. 뉴욕이 또한 가짜 건물들의 선두주다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멋진 사실은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제 버킷리스트에 추가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가짜 건물들이 뉴욕 전역에 있는 걸까요?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중 하나이고 그 도시를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요 지역에 많은 산업 구조물과 건물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뉴욕은 디자인과 건물들로 매력적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 가게나 핫도그 가판대 바로 옆에 산업 구조물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설계자들은 이 사실을 미리 생각했고 그 산업 인프라를 가짜 건물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와 너무 잘 어우러져 눈에 띄지 않아요. 현관문, 실제 창문, 심지어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매력적인 발코니가 있는 평범한 아파트나 주택 단위처럼 보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건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가짜 건물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유명한 가짜 건물 중 하나는 브루클린에 있습니다. 58 조랄몬 거리에서 여러분은 매우 전형적인 동네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건물들 사이에는 다른 건물들보다 약간 더 깊이 그늘을 가진 벽돌 건물이 서 있어요.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주변 건물들과 잘 어울려요. 검게 가려져 있는 것만 제외하고요.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건물이 비디오 게임에 나오는 글리치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뉴욕이 매력적인 도시로 여겨지기 전인 1847년에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일반 건물로 지어졌지만 1908년에 가짜 건물로 개조됐어요. 들어가 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만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지하철 환풍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주변 건물에 비상구 역할을 해요. 사실 뉴욕 전역에는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하철 환기구를 위장하기 위한 많은 가짜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브롱크스 브루크너대로 415번지까지 이어지는 이 타운하우스는 인테리어 건축회사인 스위처 그룹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58 조랄몬 거리에 있는 것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뉴욕 전력회사의 변전소를 숨기고 있어요.
도시는 고전압 전기를 더 낮은 전압으로 감소시켜 지역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변전소가 필요합니다. 동네 한복판에 이런 건물이 생기는 건 사람들을 브롱크스로 끌어들이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 타운하우스 외관이 완벽한 위장술인 거죠. 이 가짜 건물 중 일부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여 오히려 눈에 확 띕니다. 맨하탄 사람들은 멀리 스퀘어의 구조물을 완전한 실패로 묘사합니다. 많은 재설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거친 후에도 결과는 여전히 아름답지 않아요. 현지인들은 그것을 콘크리트 상자에 비유합니다. 유리가 없는 창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건물이 이웃의 다른 건물과 잘 섞이지 못하게 해요. 어쨌든 평범한 지하철 환기 시설보다는 낫겠죠. 방문해서 버킷리스트에서 지워야 할 장소가 너무 많아요. 만약 중국에 사신다면 중국을 떠나지 않고도 전 세계의 많은 상징적인 도시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복제 도시들은 90년대 초에 중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원했어요. 지역 음식을 편안하게 먹으면서 외국에 있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중국의 광둥성에는 오스트리아의 역사적인 알프스 마을 홀슈타트의 복제 마을이 있어요. 진짜 홀슈타트는 수백 년이 된 가장 매력적인 곳 중 하나예요. 홀슈타트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중국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짓는데 9천억 원이 더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파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문화는 파리로 가는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싶게 만들어요. 티엔두청의 주민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도시는 스카이시티로도 알려져 있고 파리의 상징적인 에펠탑과 섬뜩할 정도로 닮은 복제품과 파리의 시각적 매력에 맞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매력을 깨뜨리는 주요한 것 중 하나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농지예요. 그곳에는 거의 아무도 없고 거리는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전혀 파리답지 않아요. 그래도 거리를 따라 흩어져 있는 멋진 분수와 조각상을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질 거예요. 빨래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심지어 나무 위에도요. 그림 같은 분수대는 말라 있고 많은 아파트는 비어 있습니다. 일부 가게들만 영업을 하고 있어요. 비록 가짜 도시처럼 보이지만 진짜 도시예요. 다른 곳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마을에서 2시간 거리에는 파리의 퐁 알렉상드르 3세의 또 다른 버전이 있고 런던의 타워 브릿지에 복제품이 있는데 타워가 2개가 아닌 4개예요. 많을수록 좋죠. 이탈리아를 닮은 곳도 방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플로렌시아 빌리지는 다양한 상점들이 있는 아울렛 몰이에요. 좋은 점은 이것이 이탈리아 개발자에 의해 이탈리아 마을의 정수를 표현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분수, 운하, 모자이크 등이 있어 적절한 미학을 제공해요. 2011년에 시작됐고 많은 이탈리아 브랜드와 영국, 미국, 중국 브랜드를 가진 200개 이상의 상점이 있습니다. 매우 인기가 많아서 하루에 10,000명에서 25,000명 사이의 방문객을 맞이하죠. 중국에는 또한 유자푸 금융지구라고 불리는 미니 맨하탄을 닮은 복제 도시들이 있습니다. 개발자의 목표는 이곳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록펠러, 링컨 센터와 같은 올바른 랜드마크로 완성되었지만 프로젝트는 2019년에 중단됐고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자갈이 깔린 거리, 빅토리아 시대의 집들과 식당이 있는 전형적인 영국 마을 템즈타운도 있어요. 이곳은 상하이를 떠나지 않고 유럽 생활의 판타지를 재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또한 풍차와 유명한 운하가 있는 암스테르담의 일부 요소를 가진 네덜란드 도시도 있어요. 심지어 네덜란드 해양박물관과 같은 몇몇 랜드마크까지 모방했습니다. 여기 보너스 이야기가 있어요. 레바논에서 가장 날씬한 건물은 분쟁으로 지어졌습니다. 불평등한 땅을 물려받은 두 형제의 이야기예요. 형제 중 한 명은 아주 가느다란 모양의 땅을 얻었고 형제의 멋진 땅을 질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쁘지 않았어요. 두 땅 모두 베이루트의 활기찬 동네에 있고 지중해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두 형제가 땅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건 당연했어요. 더 나은 땅을 가진 형제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 분명했죠.
다른 형제는 무언가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는 가장 넓은 곳이 4m, 가장 좁은 곳이 50cm밖에 안 될 정도로 날씬한 건물을 지어서 형제가 지은 건물의 시야를 방해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은 1954년에 지어졌고 지역의 주민들은 그것을 원한의 건물이라고 불러요. 이상한 건 그 장소가 한때 많은 방문객이 그곳에 머무르며 거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곳에 사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저 경험의 일부였어요. 그 건물은 아직 서 있지만 비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발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2명의 연구원이 쿠바 연안에서 작업하던 중 고대 수몰 도시처럼 보이는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약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국이 이 연구 결과를 1급 기밀실에 가둬두고 아무도 알면 안 된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해양 엔지니어인 폴리나 젤린스키와 그녀의 남편 볼 바인즈비그는 쿠바 서부 해안의 바다를 탐사하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주요 목표는 금이나 보석과 같은 보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난파선을 찾는 것과 수중 깊은 곳에 매장된 귀중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장비는 음향 기반 레이더와 같습니다. 수중으로 음파를 내보내고 그 음파가 침몰한 배와 같은 물체에 부딪히면 다시 반사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에코를 듣는 것만으로 물체가 어디에 얼마나 멀리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장비로 해저 650m 아래에서 해저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금이나 석유보다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죠. 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거대하고 완벽하게 배열된 돌이었어요. 마치 치첸 이차에 있는 피라미드의 미니 버전과도 같았죠. 게다가 수많은 작은 치첸 이차가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네, 그들은 목격했어요. 아니, 적어도 그랬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소나는 카메라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중에서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실제 사진을 찍지는 않아요. 소나는 소리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흐릿한 흑백 스케치처럼 윤곽선이나 모양에 불과합니다.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보여주지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장비는 완벽하게 조직된 석조 구조물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종의 도시개발 현장처럼 보였죠. 그냥 아무렇게나 놓인 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체계적이고 대칭을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아 보였죠. 이 발견은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더 많은 증거를 먼저 찾지 않고 발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장소에 다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중 원격 조종 차량을 내려보내 실제로 바다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수중 카메라맨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 아래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매끄러운 화강암 블록으로 만들어진 고대 도시처럼 보였죠. 이 바위들은 약 2.5m, 3m 정도였습니다. 일부는 피라미드 모양이었고 다른 일부는 원형이었어요. 어떤 것은 일부러 잘라내서 쌓아 올린 것처럼 보였고 어떤 것은 다른 것과 분리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마치 복도와 방의 윤곽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수중 사막 한가운데서 커다란 건물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젤리츠키는 이 이미지로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 놀라운 구조물이 거대한 도심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강조하는데 그건 그녀의 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부부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조물이 아마도 6,000년 전에 지어졌을 것이며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고대 문명이자 고도의 신전으로 유명한 마야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기도 하죠. 이 연구는 또한 이 구조물들이 수천 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명의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문명은 한때 큐바와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잇는 161km의 육교에서 번성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후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단층이 지표 아래로 이동하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달이 전체가 파괴되었어요. 육지는 바다에 삼켜져 결국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죠. 그리고 이 문명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유명한 아틀란티스 신화와의 연관성은 언론을 완전히 매료시켰고 뉴스 웹사이트는 잃어버린 카리브해 도시 발견,
쿠바에서 아틀란티스 발견 등의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틀란티스일까요? 초고도 문명으로 추정되는 사라진 문명의 유적을 드디어 발견한 걸까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과학계의 일부는 이 이야기를 그다지 믿지 않았습니다. 첫째,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명이 적어도 6,000년 전에 이곳에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럽 고고학자들은 소나를 사용해 발견한 돌이 완벽하게 조각된 화강암이 아닌 천연 석회암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너무 깊었습니다. 지각 단층이 열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는 이론이 있긴 하지만 도시 전체가 어떻게 그렇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비교를 위해 수몰된 실제 고대 이집트 항구 도시인 헤라클레시온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심은 약 5.8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수심 610에서 750m에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러한 석조 구조물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깊이까지 가라앉는데 약 5만 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토록 오래전에 어떤 문명도 그러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젤리스키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이 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단층 이론을 여전히 믿었습니다. 지구 지각판의 큰 움직임 뒤에는 보통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현상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그녀에 따르면 이는 강력한 사건이며 섬의 침몰은 정말 빠르게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 지진 이론은 해저에 있는 거석 중 일부는 체계적으로 보이는 반면 다른 거석은 그렇지 않은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특수 설계된 로봇이 다시 내려가 암석과 퇴적물의 샘플을 채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암석의 연대를 파악할 수 있고 조각이나 조각품, 유물 등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물을 시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은 화강암처럼 보였고 화강암을 그렇게 깊은 수중에서 시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요. 어쩌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대대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나 연구가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국이 1급 비밀을 지키고 싶어 일부러 이야기를 비공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 수중도시가 어떤 높은 외계 존재에 의해 건설된 것처럼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 그래 저건 분명 잃어버린 도시다 라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자연이 그렇게 대칭적인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자연적인 설명이나 적어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자연적 설명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설명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히 너무 완벽해서 자연스럽지 않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약합니다. 전문가들이 실제로 가라앉은 도시라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후속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은 잦아들고 이야기는 사라지고 현장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어요.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 쿠바 해안의 수중 지층의 실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섬뜩한 휴런 호수의 발견은 어쩌면 전체 문명의 잔재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아틀란티스처럼 들리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곳에 고대 수중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꽤나 발전된 문명이었을 거예요. 약 10,000년 전 날카로운 유리 조각 2개가 석기에서 떨어져 나와 아무도 모르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조각들은 2013년까지 수천 년 동안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학자들은 수중 30m 아래 휴런 호수 바닥에서 우유팩 크기의 작은 진흙 덩어리를 건져 올렸습니다. 진흙 속에서 용암이 빠르게 식을 때 형성되는 반짝이는 검은 화산 유리인 흑요석 조각을 2개 발견했습니다. 면밀히 테스트한 결과 이 조각들이 약 4,023km나 떨어진 오리건주 중부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연구진은 한때 지금의 미시간과 온타리오를 연결했던 수중 지형인 알페나 엠버블리 능선에서 이 선사시대 5대호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육지였습니다. 초기 인류는 빙하기가 사라지고 오대오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용해 술록과 같은 동물을 잡기 위한 덫을 만들었어요. 흑요석은 고대의 하이테크 소재였어요. 매우 날카롭고 도구를 만들기에 완벽한 재료였죠.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두드렸는지 알 수 있고 조심스럽게 깎아서 생긴 깃털 모양의 가장자리를 볼 수 있어요. 이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도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먼 곳에서 흑요석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대륙 전역에 걸친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했을 겁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은 오대호 아래에 고대 사회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왔지만 아무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몰된 고고학 유적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연구팀이 10년 넘게 10,000년 전의 유적과 그 유적을 남긴 문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휴런 호수의 차가운 물은 수천 년 동안 물건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준 타임캡슐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지금까지 연구원들은 독특한 석기뿐만 아니라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고대 나무와 씨앗과 잎이 보존된 수중 2탄 습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빙하기 버전의 폼페이, 시간이 멈춰버린 장면을 보는 것 같았죠. 이러한 발견은 과학자들이 수중 고고학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 음파 탐지기, 수중 로봇, 다이버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알페나 엠벌리 능선에서 발견된 도구가 인근에서 발견된 같은 시대의 다른 도구보다 훨씬 작다는 것은 꽤 멋진 사실입니다. 이는 이곳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살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약 9,500년 된 2탄 습지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은 솔잎, 씨앗, 나뭇잎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시의 환경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육지에서는 금방 분해되지만 차갑고 신선한 물 덕분에 보존된 거예요. 미시간 연구팀은 영국 케임브리지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성공한다면 어떤 동물이 살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선사 시대의 오대오 유적에서는 앞으로도 수년간 발견과 연구가 계속될 겁니다. 또 다른 유명한 수몰 고고학 유적지는 잃어버린 도시 파블로 페트리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지금까지 발견되어 공식화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라앉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파블로 페트리는 약 5,000년 전의 도시입니다. 즉 호머의 이야기 속 전설적인 그리스 영웅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1904년에 처음 발견한 후 1967년 니콜라스 플레밍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틀란티스가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아틀란티스는 역사상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설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서 플라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오래전 형성되고 번영한 문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틀란티스는 마야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도로 기술화된 사회였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 홍수가 도시를 파괴하고 물에 잠기게 되는 벌을 받았어요. 다양한 이론이 아틀란티스의 위치를 추측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지중해에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아래에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아틀란티스는 인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우화일 뿐일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수중 도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도시들은 실제로 존재했고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탈리아 해안에 있는 수중 도시 바이아로 안내할게요.
로마 제국의 라스베가스로 알려진 바이아는 휴양 도시였어요. 로마의 엘리트들이 그곳으로 휴가를 갔죠. 노천 온천을 상상해보세요. 바이아의 모습이에요. 스쿠버 다이빙으로 물에 잠긴 마을을 방문할 수 있고 완벽하게 보존된 웅장한 로마 조각품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중 불가사의예요. 유리바닥 보트를 타고 무너진 사원과 건물들을 볼 수 있어요. 이끼로 뒤덮인 박물관은 클라우디오의 님파움입니다. 왼쪽에 고전 그리스 조각상 컬렉션을 볼 수 있어요. 비아 헤르큘라나를 헤엄쳐 내려가면 빌라 아프로티로에 도착합니다. 빌라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주택으로 여기서 원래 대리석 바닥을 감상할 수 있어요. 흑백 무늬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모양을 보세요. 다음은 포르투스 줄리어스에 도착합니다. 해저 바닥에서 무너진 벽 구조물 보이시나요? 잘 보존된 기둥과 석회암 바닥을 볼 수 있어요. 라코스 온천의 폐허를 보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다양한 색깔의 모자이크가 장관이에요. 가까이 가면 주황색, 파란색, 녹색 타일을 볼 수 있어요. 피소니의 빌라 필라에는 25개의 보존된 로마 시대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치, 근처의 프레스코 벽화, 그리고 이 잘 보존된 보물의 규모가 대단해요. 이 도시는 천연 화산 분출구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멋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네로, 키케로, 시저와 같은 로마 황제들을 의미해요. 하지만 8세기경 도시는 약탈당했고 그 호화로운 마을은 버려졌습니다. 천천히 수위가 상승했고 도시는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여름 휴가를 그리스 해안에서 보내고 있어요. 아테네에서 4시간 떨어진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파블로 페트리에 있습니다. 밝고 화창한 날에 스노클을 꺼내 들고 프리 다이빙을 하러 갑니다. 한동안 잠수를 하다 보니까 해저의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수심 4m 아래에서 익숙한 형태의 윤곽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영을 계속하다 보면 도시 전체의 윤곽이 눈 앞에 나타나요. 어떻게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는지 궁금하시죠? 건물의 기초처럼 보이는 바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영국 해양학자 니콜라스 플레밍이 파블로 페트리를 발견했어요. 그는 해저 유물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그 부지에 항아리, 저장 용기, 연장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했어요. 곡물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된 맷돌 같은 도구도 있었어요. 그 후 발견된 여러 개의 암포라 항아리는 이 정착지가 5,500년 전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마을에 살기 시작했을 때죠. 그 정착지는 2,40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파블로 페트리는 오늘날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수중 마을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돌로 지어진 건물, 시장, 거리, 심지어 광장이 있었던 활기찬 항구 도시였어요. 탐험을 계속하면서 다른 수중 도시의 비밀을 찾아봐요. 여러분은 류큐 제도의 해안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태평양의 바다는 순탄치 않아요. 강한 물살이 여러분을 깊은 바다로 끌어당깁니다. 갑자기 해저로 내리쬐는 햇빛 덕분에 거대한 구조물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의 유적처럼 보여요.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형태를 살핍니다.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이에요. 아치 계단, 마치 궁궐이나 성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던 곳일까요? 이곳은 요나구니 유적입니다. 일본의 아틀란티스라고도 하죠. 전체 유적지는 축구장 약 5개 크기의 5층 건물 높이입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은 대규모 군중 모임을 개최하는 넓은 테라스예요. 탐험가들과 과학자들은 요나구니가 1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만든 구조인지 자연적인 형성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에요. 일본 최고의 해양 지질학자 키무라 마사아키 교수에게 요나구니는 잃어버린 문명의 유산입니다. 키무라는 지난 10년 동안 100번 이상 이 유적을 탐사했어요. 그에 따르면 그곳에는 인간 활동에 분명한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기념비 표면에 위치한 삼각형 풀은 삼각형의 오목한 모양으로 이 지역 분수대의 역사적인 상징이에요. 건물의 동쪽에는 거대한 거북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기무라에 따르면 거북이는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석기 몇 점이 유적지에서 발굴됐는데 1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똑같이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요나구니가 수천 년 동안에 걸친 침식작용의 결과라고 믿어요. 그 기념비가 하나의 거대한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믿게 합니다. 반듯한 가장자리와 평평한 표면은 자이언츠 코즈웨이라고도 알려진 북아일랜드의 천연 구조물과 유사해요. 1년에 서로 연결된 현무암 기둥은 궁전의 폐허처럼 보이지만 그 지역 화산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자, 더 많은 수중 도시를 발견하러 갈게요. 항해의 다음 목적지는 수중 고고학공원으로 변한 오늘날 가장 유명한 수중 도시 중 하나입니다. 자메이카에 있는 포트로얄은 오늘날 표면 아래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1692년에는 서반구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포트로얄은 당시 대영 제국의 중심지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던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또한 카리브해 해적들의 본거지였어요. 1692년 6월 7일 아침, 포트로얄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운명을 만났습니다. 활기찬 술집과 식당이 흔들렸어요. 오늘날 리히터 규모 7.5로 추정되는 거대한 지진의 위력이 사람들을 깨웠어요. 한 생존자는 땅이 갈라지고 마을 전체를 삼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도시는 주로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일 수 있어요. 건물, 도로, 그리고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간헐천이 분출했고 마침내 10층 건물 높이의 큰 파도가 도시를 덮쳤습니다. 도시의 약 13만 3천 평방미터가 물속으로 사라졌고 놀랍게도 17세기 유적 대부분은 12m 물속에서 좋은 상태로 보존됐어요. 유적에서 고고학자들은 선술집, 창고, 부엌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거대한 사자상, 물에 잠긴 다리, 많은 그림 같은 아치를 볼 수 있어요. 인도 여행을 하고 싶으세요? 해안 가까이에는 가라앉은 경이로움이 놓여 있어요. 잃어버린 도시 캔베이로 알려진 유적지는 비슷한 이름의 만에 위치합니다. 2001년에야 국립해양기술연구소가 정기 수질 평가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바다 밑바닥에 소리의 파동을 보내는 소나 기술로 수면 아래 멀리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미지는 8km에 걸쳐 명확한 기하학적 모양을 보여줬어요. 발견된 유적은 9,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이 문명이 빙하기 말기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잔해에는 건축자재, 도자기, 구슬, 조각품, 그리고 심지어 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유물이 정말로 그곳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지만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잃어버린 도시 캔베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피라미드가 있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태양의 피라미드부터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았어요. 약 18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걸쳐 잘 계획된 도심에는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태양의 피라미드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기원전 100년에 지어졌으며 서반구 전체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 하나예요. 지상에서 높이가 66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이 고대 도시에 오신다면 태양의 피라미드를 놓칠 수 없을 거예요. 태양의 피라미드는 도시의 주요 남부거리인 망자의 거리의 동쪽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약 150만 톤의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잘라 만든 테존틀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붉은 화산암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단하죠? 태양의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이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고학자들은 한때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1970년대에 탐험가들이 피라미드 아래로 내려갔을 때 멋진 터널과 방을 발견했어요. 2011년에는 항아리, 흑요석 조각, 동물뼈, 사람 인형, 가면이 숨겨져 있는 비밀 장소도 발견했죠. 피라미드에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이 피라미드를 보려면 서쪽에 있는 248개의 고르지 않은 계단을 이용해 피라미드에 올라가야 합니다. 발밑을 조심하세요. 수단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누비아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만큼 크지는 않지만 약 200개가 있습니다. 이 고대 피라미드들은 거의 1000년 동안 누비아에서 지중해까지 이집트를 통치했던 메로 왕국 파라오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메로의 피라미드는 화강암과 붉은 사암을 사용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수단에 이집트보다 더 많은 고대 피라미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쿠시테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누비아의 나파타와 메로 왕국의 토착 건축과 매장 전통을 묘사하고 있어요. 40여 명의 여왕과 왕이 묻힌 메로는 누비아 피라미드 유적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무덤 벽에는 보석으로 장식한 미라로 만든 왕족과 화살통이 들어있는 나무관, 이집트 및 그리스 문명과의 관계와 교역을 보여주는 기타 유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따라서 고대 무덤을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이집트의 인파를 피해 수단으로 향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피라미드를 더 보러 이라크로 날아가 볼게요. 지구라트에는 화려한 층과 계단식 사원이 있습니다. 매끄러운 외관 대신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 있어 내부에서 중요한 작업과 의식이 진행되기에 완벽합니다. 이라크와 이란 곳곳에서 이 우뚝 솟은 구조물을 찾아볼 수 있으며 지구라트를 지은 사람들의 힘과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진정한 증거입니다. 가장 크고 인상적인 지구라트 중 하나는 우르의 지구라트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무려 20에서 30m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 피라미드로 3층의 테라스와 꼭대기에 사원이 있어요. 그걸 짓는데 얼마나 많은 벽돌이 필요했을지 상상해보세요. 아래쪽 부분만 72만 개에 달해요. 이 특별한 지구라트는 수메르 왕 우르 남무를 위해 지어졌어요. 다른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이 피라미드도 수천 년 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상태가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바빌로니아의 누부갓네살 2세 왕과 일부 고고학자들이 각각 6세기와 20세기에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탈릴 공군기지 근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르의 지구라트는 기원전 2100년 우르 남무 왕이 달의 신 난나를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주변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당시의 중세 성당 첨탑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농사지은 잉여 식량을 가져와 식량 배급을 받고 정신적 자양분을 구하러 오곤 했어요. 안타깝게도 지구라트 꼭대기에 있는 난나 사원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장식의 일부였던 파란색 유약을 바른 벽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라트의 아래쪽 부분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건축가들은 사원의 외관에 구멍을 뚫어 내부에 물이 증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피라미드 중 일부를 살펴봤으니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피라미드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집트에는 10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고 수단에는 그 2배에 달하는 피라미드가 있으며 중동과 중국에도 수십 개의 피라미드가 흩어져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많은 피라미드가 있으며 전 세계 피라미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 위치합니다. 역사를 통해 피라미드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어요. 이 피라미드는 한 층의 돌을 다른 층 위에 올려서 만든 계단식 피라미드였어요. 파라오 스네페루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형태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3개의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처음 2번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마침내 최초의 진짜 피라미드로 여겨지는 붉은 피라미드를 완성했죠. 스네페루의 아들 쿠푸는 거의 4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인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피라미드는 초기 이집트 계단식 피라미드와 비슷하지만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어 독립적으로 지어졌어요. 수단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700년경에 지어졌으며 높이가 높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좁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문명이 서로 문자도 주고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즈텍, 마야, 고대 이집트인들은 서로 매우 달랐는데 말이죠. 하지만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가 꽤 멋졌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계단식 피라미드는 목재나 금속처럼 가벼운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크고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모 밑면의 삼각형인 형태가 튼튼한 구조물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정육면체 구조는 더 적은 높이로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요. 피라미드 디자인에 있어서 이집트 피라미드는 네모 밑면, 옆면이 매끄럽고 꼭대기가 뾰족한 거대한 삼각형과 같은 형태였어요. 반면에 아즈텍과 마야는 계단이 평평한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계층형 케이크 모양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라미드는 기본 모양은 같지만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그룹은 서로 다른 재료, 기법, 경사각을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서로의 작업에서 가끔 영감을 받기도 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매끄럽고 각진 측면이 있어요. 태양의 피라미드는 신들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일련의 동굴 위에 지어졌어요. 마야인들은 보통 뱀으로 상징되는 쿠쿨칸 신을 기리기 위해 치첸이차에 쿠쿨칸 신전을 세웠습니다. 엘카스티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원은 양쪽에 91개의 계단과 플랫폼이 있어 마야 달력의 하루마다 하나씩 총 36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밝은면 가족 여러분, 피라미드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우선 피라미드는 우주에서 와서 지구에 착륙한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예요. 모든 피라미드의 공통점은 첨단 도구나 바퀴도 없이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숙련된 노동자와 건축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했어요.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2만 명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은 숙련된 노동자들이었다고 해요. 피라미드 건설은 수년간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촐룰라에 있는 대피라미드는 완공까지 600년이 걸렸습니다. 사막은 버려진 환경과 극단적인 기온이라는 도전적인 조건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막을 좋아할지도 몰라요. 선인장과 낙타처럼 사막에 서는 건물도 이러한 조건에 적응해야 합니다. 여기 이 사막에 있는 놀라운 구조물에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이 구조물은 어스쉽이라고 불립니다. 뉴멕시코 사막에 있는 한 마을에 위치해 있어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큰 공동체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이 건물의 위치가 쓰레기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구조물이 낡은 타이어, 병, 그리고 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어스쉽은 친환경 건축 원리를 이용하여 운영됩니다. 어스쉽의 약 40%는 천연 또는 재활용된 재료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가득 찬 수백 개의 중고 타이어로 이루어진 벽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수동 태양광 창이 층층이 있어요. 이것은 겨울 동안에는 햇빛을 모으고 여름에는 반사하여 건물을 적당한 실온으로 유지합니다. 복도에 있는 식물들과 유리병이나 알루미늄 캔이 벽 안에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여러 면에서 특별한 집이에요. 건축가 마이크 레이놀즈는 1970년대에 놀라운 낭비와 소비 수준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캔으로 완전히 지속 가능한 집을 디자인했어요. 거의 40년이 지난 후 그는 다른 어스쉽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레이놀즈는 벤츠를 몰았지만 마을의 패스트푸드점에서 구한 식물성 기름으로 운행했어요. 이 마을에 침실 2개, 욕실 2개짜리 기본 어스쉽은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돕슨 하우스처럼 15억 원이나 되는 어스쉽도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직접 짓는다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정말로 그걸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디에 지을까요? 어디든 좋아요. 어스쉽은 현재 캐나다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뿐만 아니라 IT의 덥고 습한 기후에도 적합합니다. 이것은 미라지 미러 하우스예요. 남부 캘리포니아 사막에 있는 설치물입니다. 미라지는 현대 미술 전시회의 일환으로 2017년에 문을 열었어요. 집은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이 미니멀리즘 구조는 주변 환경과 어우러집니다. 문, 창문, 그 외 출입구는 놀라운 경험을 위해 제거됐어요. 주변 환경이 다시 반사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거울로 덮인 표면으로요. 밤에는 먼 곳의 빛이 거울에 반사되고 낮에는 하늘의 구름이 층으로 변해요. 이 집에는 정해진 풍경이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미래형 건축물을 보는 건 어떨까요?
건축가들은 일론 머스크의 사이버 트럭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컨셉트 홈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집은 후 종말론적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집은 지구의 종말이라는 재난 시나리오에서 살아남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이버 하우스는 철제 대문에 창문은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 외벽은 초강력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모던 하우스는 자율 지열 열 펌프에 의해 제어됩니다. 덜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세련된 집에는 사이버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애초에 트럭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게다가 사이버 트럭은 더 안전하게 2층으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둘라 석유 연구센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막에 있는 실험실이죠. 그것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요구하도록 설계됐어요. 이 건축물은 벽과 천장에 무늬로 기하학적인 형태의 지역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스와트버그 하우스예요. 이건 스와트버그 산 근처에 위치해 있지만 너무 흥분하지는 마세요. 카루 사막의 가장자리에 있어요. 침실이 4개인 아파트입니다. 특별한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여름에는 더위를 막고 겨울에는 태양열을 가두어 작동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말리의 젠네 그랜드 모스크입니다. 이 모스크는 높이가 16m예요.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막대기와 사막에서 발견되는 진흙과 다른 자연 원소들의 특별한 혼합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페트라는 요르단 사막에 숨겨진 고대 도시입니다. 이 구조물은 빨간색, 흰색, 그리고 분홍색 사암 절벽면에 직접 조각됐어요. 사막 근처의 협곡과 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수년 전 무역 중심지였어요. 이미 재무부의 인상적인 정면의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구조물은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를 담고 있어요. 우선 과학자들은 수천 년 전에 나바테아인들이 어떻게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페트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또 다른 신비로운 장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마다인 살레는 나바테아 왕국의 제2의 수도와 같았어요. 우리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비밀을 남겼습니다. 이곳에는 100개 이상의 장식된 무덤과 1000개 이상의 기념비가 없는 무덤이 있어요. 게다가 비문과 동굴벽화도 없고 역시 사암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나무 판잣집은 한때 우체국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몽골의 텐거 사막에 있어요.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외로운 구조물 곁에는 모래뿐입니다. 그 건물은 겨우 15평방미터예요. 추측할 수 있듯이 방문객이 별로 많지 않아요. 35년 이상 동안 버려졌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그 건물을 발견했을 때 그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장과 그녀의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실제로 그곳을 방문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우체국에서 편지와 엽서를 보내기를 원하는 기업들과 사람들에게 연락할 계획이었어요. 그건 성공적이었어요. 우체국은 방문객이 직접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온라인에서는 분주해요. 2021년 12월에만 사막 우체국에서 2만 통 이상의 편지와 엽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곳은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 약 10km 떨어져 있어요. 우체국의 트럭이 편지를 모아 배달을 위해 길을 떠납니다. 결국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번째 여행지는 킹 압두라지즈 세계 문화센터입니다. 이 건물은 흥미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98m 높이의 탑은 그 외관으로 돋보입니다. 스톤메터스 파빌리온은 팔레스타인의 석조 건축물입니다. 이 구조물은 면적이 6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서로를 지탱하는 300개의 서로 맞물린 돌로 만들어졌어요. 거대한 그릇처럼 보이는 오목한 지붕은 빗물을 모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이란에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란의 증발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3배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그릇과 같은 디자인은 매우 유용해요. 물이 증발하기 전에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을 포착합니다. 지붕 시스템의 외부 껍질은 빗물을 모으고 추가적인 그늘도 제공해요. 그것은 공기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서 양쪽 지붕을 위한 냉각 메커니즘처럼 설계됐습니다. 이집트의 에코로지가 다음 목적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막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지어졌으며 햇빛에 구운 벽돌과 야자나무와 같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건설됐어요. 건물은 전통적인 건축의 한 예입니다.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기를 들여보내는 물대야가 있어요. 언급해야 할 중요한 건축물은 칠레의 CID 인터프리테이션 센터입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은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예요. 관광객들을 돕기 위해 건축가들은 풍력 발전 시설의 일부로 방문객 센터를 설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이 춥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창문이 태양열 난방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이죠. 더욱 흥미로운 건 건물이 밤에 완전히 어두워지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다 우연히 그 건물에 부딪혔다고 상상해보세요. 검은 사막 하우스는 별을 존중하는 건물입니다. 밤이 되면 이 건물은 완전히 어두워져요. 밤이면 사라져서 별들이 더 두드러지게 보여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비한 사막 건축물이 이 목록에서 빠져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로마의 오래된 건물은 수천 년을 버텨온 반면 우리의 최신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으니까요. 로마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튼튼한 건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복잡한 디자인의 건물을 어떻게 그렇게나 많이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비바람에 대한 추가 보호층이 있는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콘크리트는 물에 젖어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이 발견은 이러한 건물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자연스럽고 저항력이 강한 시멘트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콘크리트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화산재를 사용했는데 특히 공기가 습하고 자연적으로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바다 근처에 있을 때는 화산재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요즘은 모래, 암석, 물, 그리고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특별한 종류의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만듭니다. 이 시멘트는 석회암, 점토 및 기타 물질을 섭씨 760도 이상의 매우 뜨거운 오븐에서 구워서 만들어요. 물론 잘 혼합된 혼합물을 만들지만 쉽게 부서지고 때로는 수십 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로마 콘크리트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석회석이라고 불리는 작은 흰색 칼슘 조각이 콘크리트 내부에 남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콘크리트처럼 매끄럽지 않아서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문가들은 콘크리트에 작은 석회 조각이 있으면 건물의 저항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이 작은 조각들이 실제로 콘크리트가 스스로 고쳐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연구진은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석회 덩어리에서 발견되는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마술처럼 균열을 메워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모래, 화산재, 불에 탄 석회암을 함께 섞고 물을 첨가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었어요. 이를 핫 믹싱이라고 합니다. 물과 석회가 섞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혼합물이 93도까지 매우 뜨거워지고 이 과정에서 작은 석회 조각이 형성돼요. 이제 이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고 빗물이나 바닷물이 들어가면 콘크리트의 칼슘이 녹아내립니다. 그런 다음 칼슘이 균열에 달라붙어 균열을 닿게 만들어요. 마치 딱지처럼요. 물론 연구원들은 이 방법을 테스트해야 했고 로마인들이 했던 것처럼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 균열이 생겼어요. 금이 간 콘크리트를 물속에 넣었더니 1주에서 3주 후에 균열이 사라졌습니다. 현대식 공법으로 만든 콘크리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로마인들은 콘크리트를 튼튼하게 만드는 과학적 원리를 몰랐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통해 좋은 제조법을 찾아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특히 배와 같은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 공법을 사용했으며 성공하자 계속해서 이 공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모든 로마 건축물이 완벽한 상태로 21세기까지 이어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마 건축물 중 하나인 콜로세움은 오늘날보다 거의 2배나 컸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피해를 입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꽤 오래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로마의 통치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70년에 건설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딴 모터 스쿠터, 즉 베스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아무튼 콜로세움은 처음 문을 연 이래로 겁없는 검투사들과 이국적인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점심을 먹는 등 다양한 활동과 쇼가 열렸던 곳이었어요. 안타깝게도 217년에 화재가 발생해 상부 난간과 건물 내부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는데 무려 한 세기가 걸렸죠. 슬프게도 콜로세움의 초기 모습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강진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이 지진은 443년 이탈리아 남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때 콜로세움 외륜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고대 콜로세움에서 나온 석회암 덩어리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1349년에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하여 콜로세움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건물의 남쪽이 완전히 무너졌죠. 이때부터 오늘날 이탈리아의 수도에서 볼 수 있는 콜로세움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 돌조각은 로마의 다른 유명한 랜드마크를 재건하는 데 사용됐어요. 생각해보면 콜로세움의 일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재활용된 것일 뿐이에요. 오래된 석조 콜로세움의 일부가 남아있는 건물 중 하나는 팔라초 베네치아로 지역 박물관입니다. 이상한 건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마도 이 건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히는 장소 중 하나거든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이 건물에 기대어 있는 사진이나 건물이 아이스크림 소꿉처럼 보이는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이 유명한 이탈리아의 랜드마크는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피사의 사탑이고 곧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을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기적의 광장 근처에 있는 같은 이름의 이탈리아 도시 피사로 향하셔야 해요. 이상하게도 이 건물은 역사나 목적보다는 어색한 경사로 더 유명합니다. 1178년 탑 건설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건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3층에 채 도달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이것이 건물 설계도나 사용한 자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건물 밑에 깔린 흙이 질척거리고 움직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점토, 고운 모래, 조개 껍질로 이루어진 흙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건물을 짓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몇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55m 높이의 타워가 단순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매년 0.2cm씩 상당한 속도로 더 기울어지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곱해보고 또 사진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흔들리는 사탑은 현재 축에서 4.8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물리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사탑의 무게중심이 구조물의 바닥에 계속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탱되고 있죠. 또한 이 독특한 건물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보호하기 위해 지역 당국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판테온은 로마인들이 건축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판테온 역시 로마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신전으로 지어졌어요. 건축 자체는 두께가 다른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모양도 흥미롭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지구가 돔 모양의 하늘로 덮인 원방과 같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판테온 신전을 이 아이디어에 충실하게 모델링했죠. 돔의 구멍을 통해 신전 안으로 빛이 들어와 바닥과 벽을 비추며 태양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로마 건물 중 하나이기도 해요. 다른 많은 건물들이 이 건물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건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만 국회의사당, 제퍼슨 기념관,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이 모두 이 고대 건축물을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이 건물에 깊은 인상을 받아 어떤 비자연적인 힘이 건축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서 있는 장소도 그 뒤에 숨은 이야기 때문에 매우 특별해요. 전설에 따르면 로마의 창시자 로물루스가 바로 이 위치에서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고대 로마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분명 발톱쇼였을 거예요. 맞죠?
발톱, 독수리? 네, 전 이만 가볼게요. 과학자들이 최근 이탈리아의 한 중세 성 아래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새로 발견한 모나리자 제작자의 15세기 스케치를 따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르네상스 시대 건축물 중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포르차 성의 건설은 1358년에 시작되었지만 약 한 세기 후 지역 위기 상황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450년 밀라노 공작 프란체스코 스포르자가 옛 폐허 위에 재건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루도비코가 그 뒤를 이어 성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성벽을 장식했어요. 오늘날에도 목판의 방에서 레오나르도의 프레스코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는 성에서 작업하는 동안 외벽 아래에 숨겨진 역사적인 지하 통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487년에서 1490년 사이에 그려진 이 그림은 파리의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스케치는 매우 정밀하며 레오나르도가 요새 설계에 관심이 많았고 기존 구조물을 기록하는 데 능숙했음을 증명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루도비코는 아내가 묻힌 성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루도비코는 1491년 베아트리체와 결혼했고 1497년 베아트리체가 출산 중 세상을 떠나면서 행복했지만 비극적으로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공작은 사랑하는 아내를 애도하는 동안 몇 주 동안 두문불출하며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만 입었습니다. 비밀 터널은 0.8km가 넘는 길이로 루도비코가 은밀하게 그녀의 무덤을 방문할 수 있게 해줬을 것입니다. 성이 포위되었을 때 탈출 경로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터널은 아무도 그 존재를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르네상스 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 비밀스러운 역사를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지표 투과 레이더와 레이저 스캐닝을 결합하여 성 아래의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3D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다빈치가 그림에서 암시한 터널을 발견했으며 이 터널은 역사적인 지하 통로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보존된 모든 건축물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볼 수 없는 고대 건축물까지 보여주는 성의 완전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 경로의 증강현실을 추가하여 방문객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천재가 실제로 과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숨겨진 통로를 만드는 데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른 발명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진이나 인공위성의 개념조차 생기기 훨씬 전인 1502년에 최초의 위성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인물 체사레 보르지아는 레오나르도를 볼로나 근처의 이몰라라는 작은 마을로 초대하여 매우 상세한 지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축적으로 정확한 거리를 표시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도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용, 장미, 멋진 성, 산맥, 꽃 및 기타 예술적 디테일로 지도를 장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지도는 내비게이션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라기보다는 전시를 위한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체사레 보르지아는 매우 기능적인 것을 원했고 레오나르도는 지도 제작 분야에서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이몰라의 위성 이미지와 레오나르도의 지도를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모든 골목, 거리의 곡선, 도로, 심지어 건물의 정확한 크기까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필, 자, 나침판 그리고 자신이 구안한 몇 가지 발명품만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해냈습니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이 천재는 움직일 때마다 회전하는 큰 바퀴를 들고 몇 주 동안 거리를 걸으며 케이블로 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자기 나침판을 사용하여 정확한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는 또한 원안의 각도를 측정하는 부솔라라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도로의 정확한 회전 방향과 교차로의 크기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과 주요 도로 사이의 거리를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메모와 계산을 통해 놀라운 정밀도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다빈치는 피렌체 인문주의자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가 개발한 기술을 작품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극좌표를 사용하여 도시 전체를 원안에 배치할 수 있는 매핑 방법을 만들었죠. 도시의 중심에서 나침판의 주요 방향을 나타내는 8개의 직선이 만납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시를
8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건물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당시 가장 진보된 지도를 만들 수 있었죠. 이 이탈리아의 천재는 사람이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박쥐, 연희 공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하고 특별한 비행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다면 인간도 그들처럼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빈치의 디자인은 박쥐와 매우 흡사했는데 2개의 크고 뾰족한 날개가 10m가 넘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소나무로 프레임을 만들고 생사로 덮어 튼튼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비행하는 사람은 중앙에 있는 나무판 위에 엎드려서 날았습니다. 날개를 펄럭이게 하려면 조종사는 막대와 도르래로 연결된 크랭크를 발로 페달을 밟아야 했습니다. 추가 동력을 위한 수동 크랭크와 조향을 돕는 헤드피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과 발을 움직이면 새의 날개처럼 날개가 펄럭이고 비틀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계를 땅에서 들어올릴 만큼 힘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에서 한 번은 작동했을지 몰라도 사람이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레오나르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비행기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빈치는 많은 발명품으로 시대를 앞서갔지만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고대 터널을 건설한 스포르차 가문의 후원을 받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움직이고 목을 돌리고 입을 벌리고 닫을 수 있는 기계 기사를 설계했습니다. 다빈치는 해부학과 신체 움직임의 역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작품은 외부 케이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수동 크랭크로 움직였고 내부 기어 구동 메커니즘도 있었습니다. 약 450년 후인 1950년대에 다빈치가 그린 로봇 기사의 상세한 스케치가 재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 스케치로 로봇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2002년 나사와 록히드 마틴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한 로봇 공학자가 이 오래된 노트에서 영감을 얻어 다빈치의 로봇 기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스포르차 공작을 위해 만든 또 다른 디자인은 쉽게 분해하여 운반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다리였습니다. 이동 중에 강이나 해자를 건너야 하는 군대를 위해 만든 다리였어요. 이 다리는 물을 건너 반대편에 작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퀴가 달려있고 밧줄과 도르래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한 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무게추까지 달았죠. 레오나르도는 이 다리가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고 기록했고 공작을 위해 이와 같은 다리를 여러 개 설계했습니다. 그의 다른 설계 중 하나는 매우 빠르게 건설할 수 있고 군대가 여러 강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계속 연구하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건축의 경이로움을 새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2025년 8월 이탈리아는 메시나 해협 대교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약 155억 달러가 소요돼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섬을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페리 횡단 자체는 약 20분 걸리지만 혼잡할 때는 그 짧은 여정이 몇 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로 건널 수 있다면 현지인들의 삶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야심 세부 사항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먼저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이 다리는 아직 건설되지 않았을까요? 이 다리를 짓는다는 건 메시나 해협에 도전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아마 이런 규모의 건축물을 세우기에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일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지진입니다. 이 다리는 유럽에서 지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의 주요 단층대 바로 위에 건설될 것입니다. 메시나 해협은 아프리카판이 유라시아판을 향해 밀어붙이는 불안정한 지각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압력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땅을 압축하고 다른 곳은 찢어 놓으며 지하의 복잡한 힘의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호작용은 도시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지진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1908년 대규모 지진이 이 지역을 강타하고 쓰나미를 일으켜 약 12m 높이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이 재앙으로 메시나, 외조 칼라브리아, 그리고 수십 개의 해안 마을이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비극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속적인 위험한 집안 움직임이 다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 중에도 완공 후에도 말입니다. 둘째, 거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시칠리아는 본토에서 불과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두 도시 사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현수교에겐 경기장을 가로질러 고무줄을 늘려놓고 끊어지지 않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최첨단 공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비교해보자면 현재 세계 최대 현수교는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두 주탑 사이 거리, 즉 물 위에 완전히 떠 있는 부분은 약 2km 조금 넘습니다. 이탈리아 다리의 경우 그 주경가는 거의 2배에 달할 것입니다. 완공되면 메시나 해협 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경간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조류입니다. 메시나 해협에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조류가 있습니다. 물이 빠르게 이동하고 방향을 급격히 바꾸며 심지어 소용돌이까지 형성합니다. 대부분 주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지만 반대로 흐르는 작은 조류도 있습니다. 보통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뀌어서 물속이나 물 근처에서의 공사가 정말 힘듭니다. 네 번째 도전은 바람입니다. 해협이 깔때기처럼 작용해서 강하고 불규칙한 바람이 밀려옵니다. 아주 긴 현수교에서 바람은 단순히 성가신 게 아닙니다. 다리 전체를 위험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관측한 결과 가장 강한 바람은 시속 약 108km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다리는 더 강한 바람도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입니다. 이 해역은 붉은발 황조롱이나 벌매 같은 철새들이 이용하는 유럽의 세 가지 주요 이동 경로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생존이 달려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새들에게 이동 여정은 이미 혹독합니다. 지중해와 사하라 사막, 두 가지 거대한 자연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바다 위에는 쉴 곳이 없고 사막은 너무 뜨겁고 길어서 쉬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가장 힘든 여정 전에 내려앉아 먹고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한 장소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소음과 밝은 불빛 같은 것들이 새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야생동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가 있어서 프로젝트들이 종종 법적 장벽에 부딪힙니다. 이번 세 다리 계획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우려를 제기했는데 프로젝트가 자연 훼손을 어떻게 피할지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리, 지진, 강풍, 강한 조류에다가 새들이 이 다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설계자들과 당국은 이 새 계획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다리는 2032년에서 2033년 사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서방 세계에서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매년 약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부 이탈리아에 실질적인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정말 흥미롭습니다.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사실 세계 최대의 현수교가 될 것입니다. 기둥이 너무 높아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층보다 더 높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교통량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방향으로 3개의 차선과 중앙에 복선 철도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간당 약 6,000대의 차량과 하루 약 200대의 열차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을 받았지만 많은 시칠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솔직히 그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 다리는 계속 돌아왔다가 다시 멈추는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로 유명합니다. 있잖아요.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메시나 대교를 꿈꿔왔습니다. 사실 계획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연결된 배들의 사슬로 양쪽을 잇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리는 영구적이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현대의 서사는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칠리아를 본토에 더 직접 연결하면 다른 지역이 수년간 받아온 국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중터널, 부유식 지지대, 심지어 중간 부분이 회전하는 다리 같은 꽤 황당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고 그게 문제입니다.
1969년 이후로 메시나 해협 대교 프로젝트는 승인되었다가 취소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좋아,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거지? 거리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대한 현수교를 건설하는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공학적 관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앞서 말한 자연적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지진, 강한 조류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것들도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였다면 분명 재앙이었을 겁니다. 통과배로 만든 다리는 버틸 수 없었겠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겐 기술이 있습니다. 일본과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은 이미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주요 다리들을 건설했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금문교는 샌안드레아스 단층 근처에 있어 대규모 지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예상 가능한 가장 강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걸림돌은 인적 장애물에 가깝습니다. 막대한 비용, 까다로운 자금 조달, 프로젝트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요. 좋아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최근 승인됐으니 드디어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승인은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바로 해협에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젝트는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감사원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의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당국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법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메시나 해협대교가 마침내 설계도에서 현실로 옮겨질지도 모릅니다. 인도가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 구조물을 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천만 명이 살고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를 가진 안드라프라데시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 비가 오면 대홍수를 일으킬 정도로 퍼붓습니다. 원조해지면 비옥한 땅이 황무지로 변합니다. 이 야심찬 건설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은 고다바리 강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이 강은 아무도 잠글 수 없는 소방 호스처럼 변합니다. 가랑비 오는 오후 정도가 아닙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하늘이 완전히 열립니다. 수위가 오르고 강은 잔잔한 시내에서 며칠 만에 마을 전체를 삼키는 혼돈의 힘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담수의 엄청난 양이 완전히 낭비됩니다. 마을을 지나 곧장 벵골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짠 바다에 닿으면 식수나 농업용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매년 절실히 필요한 물 수십억 리터가 바다로 사라지는 겁니다. 반면에 크리슈나강 유역이 있습니다.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죠. 그곳은 말 그대로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갈라진 땅을 바라보며 오지 않는 비를 기다립니다. 크리슈나강은 장마의 혜택을 충분히 못 받고 대부분의 물은 이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고갈됩니다. 도착할 때쯤이면 건강한 강이라기보다 지친 시냇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지도를 보고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범람하는 강이 남는 물을 메마른 강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폴라바람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단순한 벽이 아닌 거대한 기계 같은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는 곳에서 거의 없는 곳으로 거대한 파이프를 연결하듯 두 개의 거대한 수계를 잇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대한 토속댐과 수력발전소, 운하 네트워크를 결합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여수로입니다. 콘크리트 수로와 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복합체입니다. 댐이라기보다 거인들을 위해 지은 요새처럼 보입니다. 지구를 위한 거대한 안전 밸브인 셈이죠. 폭은 약 1.6km로 축구장 10개보다 넓고 강바닥에서 수십 미터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강철 수문이 달려 있으며 각각 수백 톤 무게로 방류시까지 물벽을 막아냅니다. 여수로의 방류 능력은 놀랍습니다. 약 500만 큐섹의 방류량을 자랑합니다. 쉽게 말해 매초 수백만 세제곱피트의 물을 방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홍수 조절 구조물 중 하나인 중국 산샤댐의 여수로와 맞먹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소위 천년에 한 번 오는 홍수도 견딜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아니요, 3026년을 달력에 표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년 이 정도 규모의 홍수가 이 계곡을 덮칠 확률이 0.1%라는 뜻입니다. 왜 설계자들은 이런 안전 통계에 집착할까요? 이 위치는 실수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파류의 고다바리 삼각주에는 수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댐이 붕괴되거나 폭풍 중 수문이 고장나면 단순한 누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쓰나미가 됩니다. 지역을 살리려던 물이 오히려 그 지역을 지도에서 지워버립니다. 콜라바람 프로젝트의 건설 속도는 이 엄청난 규모에 걸맞습니다. 2019년 이 현장의 작업자들이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확히 24시간 만에 약 32,000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그 콘크리트를 일반 믹서에 실으면 트럭 4,000대를 채웁니다. 범퍼를 맞대고 줄 세우면 35km에 달하는 교통체증이 됩니다. 그럼에도 프로젝트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너무 거대해서 주변 환경 자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물을 막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기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댐이 완공되면 새로운 내해처럼 기능할 만큼 거대한 저수지를 품게 됩니다. 그 많은 물을 인도의 태양 아래 두면 당연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이 공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웨일같이 수면이 거대한 증기기관처럼 수분을 위로 내뿜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미기후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의도치 않은 날씨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수역을 만들면 지역의 습도와 온도가 바뀝니다. 본질적으로 건조했던 지역에 거대한 가습기를 설치하는 셈입니다. 이 부분이 전문가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다 새로운 기후 문제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강을 막고 이렇게 큰 호수를 만들면 상공의 열기와 습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지상의 물을 조절하려던 시스템이 결국 하늘의 날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물을 이동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주를 두 개의 거대한 물탱크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넘쳐서 곧 터질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바싹 말랐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둘 중 하나가 재앙이 되기 전에 수위를 맞추려고 거대한 파이프로 연결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를 위해 땅을 파서 각각 160km 이상 뻗는 거대한 운하 두 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랑이 아닙니다. 자연 지형을 무시하고 엔지니어가 원하는 곳으로 흐르게 만든 인공강입니다. 2022년 장마 홍수가 공사 중인 현장을 덮쳤습니다. 물이 임시 방벽을 뚫고 들어와 중요한 누수 방지 작업을 손상시켰습니다. 작업팀은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를 평가한 후 손상된 구역을 복구해야 했습니다. 위험은 단순히 콘크리트 파손만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대가는 사람입니다. 물의 도시를 건설하려면 실제 사람들의 도시를 밀어내야 합니다. 저수지가 차면 약 650제곱킬로미터의 땅이 물에 잠깁니다. 그 많은 물은 누구에게도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약 20만 명이 이주해야 합니다. 오래된 숲, 부족 영토, 수세대에 걸쳐 존재한 마을들이 수면 아래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프로젝트의 대가입니다. 이 모든 콘크리트와 혼란 속에서 언제 준공될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이 통치하던 1940년대부터 진행됐습니다. 비공식은 1980년에 있었고 본격적인 공사는 2004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전쟁과 경제 위기를 견뎌낸 보기 드문 인프라지만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본댐의 주요 부분이 아직 미완성입니다. 저수지는 최대 수위까지 채울 수 없습니다. 주요 발전 시스템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주단지도 미완성이라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는 아직 수년이 남았습니다. 야망과 규모 외에도 돈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입니다. 초기 계획에서는 약 15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비용은 65억 달러를 넘어섰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묻느냐에 달렸습니다. 밭이 말라가는 것을 보는 농부들에게 답은
그렇다입니다. 집이 저수지에 삼켜지는 것을 보는 가족들에게 답은 아니요입니다. 최신 완공기한은 이번 10년 말까지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폴라바람 프로젝트는 인간의 야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강을 잘못된 곳에 뒀네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성공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잘 될까요? 곧 알게 되겠죠. 그때까지 고다바리는 계속 흐르고 범람하며 크리슈나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마치 버려진 영화 세트장처럼요. 버지니아 해안에서 최근 해저가 의도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수백만 톤의 모래를 흡입하며 마치 거대한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해저를 긁어낸 듯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질학적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의 첫 단계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왜 해저를 재구성하는지 이해하려면 지도를 봐야 합니다. 이곳은 버지니아주 햄튼 로즈입니다. 이 지역은 물로 형성되었습니다. 두 주요 도시 노퍽과 햄튼이 분주한 항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두 도시를 오가는 주요 통로는 1950년대에 건설된 햄튼 로즈 교량 터널 시스템, 즉 HRBT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 항로에서만 수중으로 내려가는 다리로 화물선과 해군 함정이 그 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최대 수요 시 하루에 거의 10만 대의 차량이 이 단일 통로를 통과하려 하며 설계 용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 도로는 차는 더 컸지만 교통량은 적었던 다른 시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바다 한가운데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녁 식사를 놓치거나 출근 지각을 넘어섭니다. 국가안보 위기이기도 합니다. 노퍽에는 세계 최대의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값비싼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배치하는 곳입니다. 기지는 도로에 의존합니다. 위기 상황 시 해군은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데 도로가 막히면 교통체증에 갇힙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처음에는 해결책이 명백해 보입니다. 차가 너무 많다고요. 더 큰 다리를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햄튼 로즈는 조용한 강이 아닙니다. 항공모함과 화물선에는 바다로 나가는 넓고 방해물 없는 항로가 필요합니다. 다리는 낮은 천장이 됩니다. 수년간 교통을 차단하지 않고는 다리를 높일 수 없고 함대를 가두지 않고는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남은 유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래로 가서 독특한 확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식 예산은 38억 달러입니다. 목표는 기존 터널 옆에 2개의 새 수중 터널을 만드는 것이지만 물류가 이를 어렵게 합니다. 굴착을 시작할 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굴착을 시작할 건조한 발진 지점과 반대편에 도착 구덩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직접 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떠다니는 진공청소기처럼 작동하는 준설선을 투입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흡입구를 해저로 내려 해저를 빨아들인 뒤 그 진흙 혼합물을 수킬로미터의 부유 파이프를 통해 펌핑합니다. 그 결과물은 놀랍습니다. 파이프가 혼합물을 높은 홀을 그리며 뿜어내는데 마치 멋진 무지개처럼 보이다가 표면에 쌓입니다. 이 과정으로 인공섬을 약 6헥타르 확장할 만큼의 토사를 이동시켰습니다. 한때 탁 트인 바다였던 곳에 단단한 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흡입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항구는 수세기 동안 해군 거점이었습니다. 해저는 잃어버린 역사의 무덤입니다. 준설팀은 진흙 속 불발탄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수세기 전에 버려진 폭발물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고압 파이프로 빨아들이면 공정이 순식간에 엉망이 됩니다. 새 땅이 충분히 단단해지자 건설팀은 그것을 뚫고 나갈 기계 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멜이라 불리는 거대한 지렁이 같은 기계를 투입했습니다. 멜이는 단순한 초대형 드릴 그 이상입니다. 축구장보다 긴 바퀴 달린 공장이며 무게는 약 4,000톤으로 완전 적재된 전보 제트기 9대를 쌓아 올린 것과 맞먹습니다. 기계 앞부분에는 약 14m 너비의 거대한 커터 헤드가 있으며 강철 이빨로 덮여 회전하며 토양을 갉아냅니다. 나머지 기계는 뒤에서 터널을 건설합니다. 이 기계를 만드는데 7천만 달러가 들었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독일에서 분해되어 운송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의 가장 멋진 부분은 강철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인간 요소입니다.
절삭 이빨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젖은 모래와 실트를 갈아내다 보면 마모되고 결국 누군가가 들어가서 교체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냥 해치를 열 수는 없습니다. 항구 깊은 곳에서 수톤의 물과 진흙이 사방에서 압박합니다. 대신 작업자들은 기계에 밀폐된 가압구역에서 일합니다. 많은 도구는 굴착기 내부에서 접근 가능하지만 여전히 좁고 시끄럽고 가혹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세심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작업은 느리고 신중하며 철저히 감시됩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메리로 굴착하는 것은 위험한 균형 잡기였습니다. 항구 아래 지반은 단단한 안반이 아닙니다. 치약처럼 움직이는 부드럽고 젖은 실트입니다. 이것은 기계를 운전하는 조종사들에게 끊임없는 악몽을 만들었습니다. 메리가 너무 빨리 전진하면 과굴착하게 됩니다. 즉, 너무 많은 흙을 빨아들입니다. 이러면 지하에 공동이 생기고 표면까지 올라옵니다. 육지에서는 포트홀이 됩니다. 바다에서는 위의 물을 삼키고 터널을 침수시킬 거대한 싱크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대서양의 엄청난 무게가 터널 막장을 안쪽으로 무너뜨립니다. 바다가 이기지 못하게 메리는 가압 슬러리 쉴드로 진흙에 맞서 밀어내며 커터가 전진하는 동안 터널 막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전진하면서 로봇 팔이 뒤에 콘크리트 링을 설치해 진흙 속 구멍을 몇 초 만에 단단한 방수 튜브로 바꿔놓았습니다. 조종은 또 다른 골칫거리였습니다. 메리에는 전면 유리가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어둠 속에서 맹목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정확한 곡선을 따라가기 위해 레이저와 컴퓨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목표를 맞춰야 했습니다. 단 몇 센티미터만 경로를 벗어나도 터널이 연결되지 않고 프로젝트는 실패가 됩니다. 메리는 2023년에 출발했고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29개월 후인 2025년 9월에 최종 관통에 성공했습니다. 결승선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한 단계의 끝일 뿐입니다. 터널 굴착은 빈 공간을 만들지만 작업자들은 여전히 터널의 신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 전력, 조명을 설치 중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은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환기입니다. 수중 터널에서 가장 큰 위험은 누수가 아니라 화재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차에 불이 나면 연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천장에 항공기 엔진처럼 생긴 거대한 제트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이 팬들은 허리케인 속도로 회전해 연기를 빨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밀어넣어 대피 경로를 확보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기술이 있어야 수중 터널이 생존 임무가 아닌 평범한 드라이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변화는 수중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면 위에서 작업자들은 새 터널을 연결하기 위해 수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가라앉고 마침내 테이프가 끊어지면 버지니아의 경관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물은 여전히 거기 있고 배들은 여전히 항해하겠지만 수면 아래에서 이 지역의 역학은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통근자에게는 교통체증 탈출을 의미합니다. 펜타곤에게는 배서양 함대가 결코 갇히지 않는다는 보장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더 큰 것의 증거입니다. 장애물 위에 구조물을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를 우리 필요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섬을 이동시키고 해저를 진공 청소하고 수킬로미터의 불안정한 진흙을 뚫어 자연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질학에 맞선 싸움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아스팔트와 만나는 햄튼 로즈에서 지도는 다시 그려질 때까지만 영구적임을 증명합니다.